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박정호TV 또 세계를 가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져올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유럽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출장을 갔던 곳이 이제 유럽은 여행으로 먼저 가기보다는 출장으로 먼저 갔었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니 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저에게 충격을 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를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니까 참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프랑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배울까 하다가 이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프랑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것들이 많죠. 첫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일자리 문제고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빈부격차 문제고요. 네 번째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일 겁니다. 또 다섯 번째도 지역균형 발전이고요. 뭐 이거 말고도 많죠. 제가 뭐 머릿속에 지금 사실 떠오르는 것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담고 있는 가장 큰 주요 과제인데요. 이런 것들과 굉장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어떤 시행착오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 우리도 조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삼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그럼 먼저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타산지석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이해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랑스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쉽게 프랑스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와 비교 대조하면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몇 나라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프랑스와 가장 대비되는 나라, 비교되는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죠. 오랫동안 유럽에서의 라이벌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 산업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이 모든 부분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에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와 영국은 사뭇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정말 많이 다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중일은 아니 이렇게 근처에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화교 문화권 또는 유교 문화권 또는 불교 문화권 뭐 이렇게들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서 니네들은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 왜 유럽처럼 EU 같은 거 안 만들어? 너희들도 경제 규모가 꽤 되잖아. 우리 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우리가 유럽처럼 어떻게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유로존에서 이 영국이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게스트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구나 싶은 생각이 요즘 또 드는데요. 그만큼 기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가장 쉽게 기질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음식이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외식 좀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전통 한식 말고 외국 음식 좀 먹어보자 하면 중식 말고 일식 말고 어떤 나라들 음식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탈리안식 레스토랑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식 레스토랑 있어요. 하지만 영국식 레스토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영국은 이렇다 할 음식 문화가 크게 융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음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인과 달리 음식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가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은 제발 뭐 다른 거 먹을 거 없을까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곤욕스러워했던 게 바로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때문입니다. 여기 가게 가서 아침 한번 시켜보려고 하면 메뉴는 온리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만 되고요. 저쪽 가게에서 또 뭐 다른 거라도 먹어볼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 좀 주문하려고 하면 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예요. 그래서 영국에선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건 영국 가서 중식당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만큼 영국은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다 할 다양한 음식 문화, 아주 융성한 음식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바로 길 건너의 프랑스는 정말 너무 맛있는 집들이 많고, 그리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음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도 정말 풍성했었습니다. 이 정말 그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음식을 즐기는 문화도 많이 다른데, 여기는 정말 딱 필요한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딱 쟁반 하나에 본인들이 먹어야 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라든가 옆에 토스트하는 거라든가 야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콩들 졸여놓은 거 그거 좀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식 하나하나를요 아주 멋스러운 또 다른 그릇에 다 담아 놓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먹어야 될 거, 그거 다 먹으면 그 다음 먹어야 될 거, 그 다음 먹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날라서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프랑스식 방식입니다. 정말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래도 비슷한 거 많은데요, 외관에 가면 뭐 외부에서 보면 비슷하고요. 그게 외관은 좀 비슷한 건축 양식이라든가 건축 기자재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관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본질도 크게 달라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우리 프랑스나 영국의 관광지 다니다 보면 뭐 이 두 나라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유럽 국가들 갔었을 때 관광 명소로 항상 책에 나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성당 나오잖아요. 성당. 동네마다 제일 큰 성당. 바로 그 성당이 관광 명소가 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 성당을 활용하는 또는 대하는 태도가 이 두 곳이 또 지금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프랑스인들은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프랑스인이 성당에 갈 때는 두 번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세례받았을 때, 아니면 결혼할 때. 결혼할 때는 성당을 갑니다. 근데 평소에 나 오늘 성당에 가서, 또는 교회에 가서, 성당이라고만 말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교회에 가서 나 오늘 예배 봐야 돼, 이런 프랑스 문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만나고 즐기고 서로 봤던, 조우했던 프랑스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말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화주의자들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으로 귀족을 없앴어요. 왕실을 없앴습니다. 우리 모두 평등해. 우리 모두 다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야. 이 공화주의자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종교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국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왕실이 있는 곳이고요. 아직까지 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귀를 수여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이런 아직까지 전통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전통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관혼상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의식의 기반이 되는 그 종교,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영국은 성공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를 이용하는 문화가 프랑스와 달리 상시적이고 주말에 항상 가거나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종교를 대하는 태도도 이 두 국가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종업원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excuse me 하거나 이렇게 딱 손 들고 딱 하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눈짓을 하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제 또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세요? 하면서 말 그대로 젠틀맨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리내서 여기요 쉽게 얘기해서 마담 이렇게 부른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못 본 척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왜 날 저렇게 소리내서 불러? 지금 왜 이렇게 예의 없는 거야? 교양 없는 거야? 가끔 이제 저는 불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갔었을 때, 그러니까 사회생활 처음 초년에 갔었을 때는 이제 딱 봐니까 젊은 놈이 나이가 좀 내가 더 있는데 날 이렇게 말이야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막 부르고 말이지, 기분 상한 거죠. 그러더니 식기 딱 치우러 제가 이것 좀 치워달라고 불렀더니 식기 딱 치우면서 살짝 들으라는데 약간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뭐라고 하고 가냐면 세비지 딱 하면서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만적이냐 이렇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순간 기분 확 상했지만 나중에 이들의 문화를 듣고 내가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내가 결례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종업원이 나를 쳐다봐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본다고 막 손 흔들면서 여기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언짢아 하는 그런 문화가 프랑스예요. 정말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과 유사성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영국과는 전혀 달라요. 영국은 대표적인 자유진영 국가인 미국과 그 가장 공고한 1차적인 혈맹 국가가 영국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 여기에 철저히 방점을 찍고 미국과 동일한 어떤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반대쪽에 있던 러시아와 또 유사한 어떤 기조에 놓여 있는 많은 국가가 있었었죠. 뭐 루마니아,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또 우크라이나, 뭐 지금 구소련 연방 국가들, 유고슬라비아,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이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그 다음에 계획경제를 지향하면서 또 글로 동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 아니었나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아니었나요? 조금 더 프랑스의 여러 정책 기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 또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공산주의나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둘 다 아니고요. 그 가운데 언저리에 제3의 길을 선택했던 게 프랑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프랑스의 역사를 알고 나서 굉장히 프랑스를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만 있을 수 있어요. 좌냐, 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이 복잡다기한 현상을 해석하고 경영하는 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역시 진보, 보수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뭔가 풍성하게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옷을 찾아서 입으면 그게 국가 발전에 제일 도움이 될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행복과 안위와 안정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언젠가부턴가 전 세계가 냉전이라고 해서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졌고, 그 잔재인지 그 프레임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부터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진보적인 곳 아니면 보수적인 곳, 좌우 이렇게만 모든 거를 구분을 해버려요. 너는 어느 쪽인데. 그런데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지식인들의 요람이었고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그 파리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 두 가지 프레임만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3의 길을 선택해요. 거의 실질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되지만 그렇다고 시장 원리를 절대 잃어버리진 않으면서 그런 남다른 독특한 길을 계속 지향해 왔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더 다른 길 하나를 쭉 걸어가는 사람도 한번 성공하는 모델이 있어야, 거봐, 세상에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들이 이제 회자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프랑스는 그렇게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경영을 해왔던 방식도 영국과 프랑스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도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국가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프랑스인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술적이고 자유분방하다, 이 이미지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뭐 프랑스의 장점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독일인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다양한 느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프랑스의 장점일 거예요. 정말 다양성이 있는 국가가 프랑스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보이는 게 프랑스인 특유의 그 호방함, 자유로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문화에 대한 긍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틀이 잡혀 있는 사람, 뭔가 좀 깐깐한 사람,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예. 자유분방하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조직 안에서 깐깐함과 규율과 규칙을 중요시 여긴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두 국가가 가장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산업군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전 세계 제조 최강국 중에 하나죠. 일본과 독일이 만들지 못하면 전 세계 누구도 못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제조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제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기계설비, 부품 소재,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앞에 공정과 뒤에 공정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옆에 있는 회사, 이 하나하나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철저히 짜 맞춰져야 완벽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와 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너희 회사에게 우리가 네가 말한 요 규격과 요 사이즈와 요 강도와 열 처리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납품해 줄게 라고 하면 그쪽 회사는 그 회사가 그걸 납품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게 부품 다 발주해 놓고 이게 그 날짜에 다 모이면 우리가 딱 조립해서 해외에 선적해서 팔아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틀 중에서 어느 한 축에서 죄송한데 저희 하루 더 늦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왔어도 그 부품 하나만 빠지면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하루 더 기다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최종 납기일이 하루 연장된다? 그게 안 될 수 있죠. 어느 날 독일에 정박하는 어느 배에다가 그 물건 실어서 아시아나 미국이나 어디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 배가 오는 날 다음 날 납품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소리밖에 안 되니 이건 모든 계획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율과 규칙과 룰을 지키는 어떤 기질, 그런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해진 것인지,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조라는 산업이 여기서 더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건지, 그 선후 관계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런 제조에 적합한 국민성, 나름대로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독일이에요. 물론 프랑스도 엄청난 제조 강국입니다만 두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제조 부분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당연히 프랑스보다 독일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프랑스는 어떠냐? 굉장히 예술적이죠. 감성적이고요. 즉흥적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 그 남지중해 국가들처럼 열정에만 휩싸인 건 아니고 그 즉흥성을 어떤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면도 좀 많아요. 프랑스 작가들의 미술품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하나의 이슈가 있었을 때 두 국가가 그 이슈를 풀어가는 방식이 크게 달라요.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제 개인적인 사례를 소개드리면 훨씬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테마들 중에서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테마 하나가 바로 드론 산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 드론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생산의 거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드론 시장이 커질 줄 몰랐어 하면서 뒤늦게 이 프랑스와 독일, 이들 국가들도 우리도 그럼 드론 좀 만들어 볼까? 나름대로 스터디 했겠죠. 자, 그럴 때 독일이 스터디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중국산 드론을 뜯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분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 부품은 우리 자동차 관련한 부품 소재 회사가 저 드론 회사에다 납품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이 드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요. 제조 마인드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 남부의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 용역하는 과정에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프랑스 남부 공무원들이 제 드론을 보고 좀 만져봐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드론을 왜 가져갔냐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좀 위에서 찍어가지고 전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고서에도 싣고 사례 연구할 때 좀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론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띄워봤어요. 자, 그랬는데 그 드론이 이제 신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보자라고 하고 싶은 건지 좀 만져봐도 되냐 해서 만져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뭐가 있더라고요. 진중하게. 그래서 저 독일 친구들처럼 얘네도 드론 한번 제조해 보려고 하는구만 해서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요. 니들도 지난번에 내가 저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가서 만났던 그분들처럼 니네도 이 드론 산업 한번 해보려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린 그거 아니다. 그럼 뭔데? 했더니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론이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드론도 결국 언젠가는 자동차 그랑프리 대회처럼 F1이나 이런 경기처럼 드론 그랑프리 대회 같은 거 열리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드론 그랑프리 대회의 종주국이 우리 프랑스가 되고 세계 투어 일정 잡고 그 사무국을 우리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드론 관련한 산업에서 적지 않은 부가가치와 적지 않은 어떤 권한 아닌 권한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당연히 뭐겠습니까? 뭐 식사하러 갔더니 와인 시켜가지고 그 식사 시간도 얼마나 길어요? 거의 3시간이죠. 뭐 저같이 바쁜 사람들, 이렇게 한정된 일정으로 하나라도 더 보고 가야 될 사람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그래서 시켜놓고 그냥 하나씩 천천히 먹으면서 그 와인 마시면서 그랑프리 대회 공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저기 프랑스에서는 어디 정도 하고 어느 동네 갔더니 그 편하게 띄우고 띄웠을 때 그림이 조망했을 때 예쁠 것 같아. 그럼 영국에 뭐 하나 하고 어디 하나 하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은 어떻다고요? 그런 드론 하나 보면 비슷한 거 사다가 분해해보고 뭐 하고 벌써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은 EU를 짊어지고 있는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 그 두 나라의 나름대로 그 사이에 아주 치열한 어떤 뭐랄까요, 경쟁, 치열한 우위를 잡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처절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큰 틀에 좀 잡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프랑스 하면 절대 우리가 빼놓고는 절대 프랑스를 설명할 수 없는 그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스펠은 잘 몰라가지고 한글로 썼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관용 뭐 이런 얘기겠죠. 남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존중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이 똘레랑스가 지금의 프랑스를 만들고 지금의 프랑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똘레랑스 중심으로 지금 또 프랑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프랑스 시내의 전경이고요.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 모습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구시가지 관광지가 있는 뭐 개선문이라든가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뭐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루브르 박물관, 뭐 그다음에 오르세 박물관, 이런 데가 있는 구시가지의 모습, 그 중에 한 곳인데요. 자, 이런 구시가지는 아주 옛날에 형성됐던 시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로나 광화문 여기처럼 뭐다 주차 공간이 없어요. 신시가지 저기 OECD 그 본부가 있는 저 신시가지까지는 거기는 주차 공간 많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주차 파킹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은 이 구시가지는 옛날에 이렇게 많은 차가 있을 줄 몰라서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이세요?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주차의 달인인가? 여기 사이에 이걸 어떻게 끄집어 넣어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프랑스에서는 파킹에 독특한 파킹 문화가 있습니다. 프렌치 파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거냐면 워낙 이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그 헐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취를 유지하면서 계속 남아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어디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양보하고 좀 타협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차를 주차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렌치 파킹은 뭐냐 하면 이 조그만 틈이라도 주차를 서로 간에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요, 내가 여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요 앞차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길 바라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뒷차가 앞차를, 이 범퍼를 퉁퉁 치고 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아저씨 나와봐요. 나 지금 보험 처리할 거야. 이럴 소리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냥 주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 장면은요, 이 차 뒤에 이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 또 이 차를 바짝 퉁퉁 치면서 앞으로 밀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최대한 가까이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약간 뛰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 차가 요 다음 차 사이에, 그 사이 공간에 주차를 하려니까 이 차가 좀만 앞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은 데서 살짝 이제 차 넣으면서 퉁퉁 쳐가지고 바짝 붙여놓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프렌치 파킹이라는 거예요. 서로 범퍼를 퉁퉁 치는 이런 것들은 전혀 프랑스에선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범퍼에 기스나면? 그랬더니 범퍼는 소모품 아니야, 이거예요. 차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차의 범퍼만, 만약에 범퍼가 많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교체하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무 차나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똘레랑스는 그냥 원래 우리 이러기로 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인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앞에 퉁퉁 치려고 할 때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퉁퉁 쳤을 때 목 살짝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애가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퉁퉁 치고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해도 되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톡톡 치고 죄송하지만 좀만 당겨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렌치 파킹의 첫 번째 룰 아닌 룰은 사람이 있을 땐 저렇게 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뒷차가 내 범퍼에 기스냈다라고 해서 요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책임을 서로 물지 않는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깔린 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급차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차들 있잖아요. 벤츠에서도 S클래스라든가 BMW에서도 몇 시리즈 이상이라든가 아우디도 어느 수준 이상이라든가 뭐 롤스로이스라든가 아니면 슈퍼카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앞에 람보르기니 있는데 여긴 프랑스니까 하면서 퉁퉁 쳐가지고 앞으로 민다.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급차는 프렌치 파킹에서 또 열외예요. 그거는 이 고급차가 여기 띄어져 있고 여기 띄어져 있는 상태로 주차를 한다고 해도 뭐 내가 그걸 피해서 얻다가 주차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바짝 밀어놓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책 보고 공부하고 뭐 보고서 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용어 하나에 대한 정확한 정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룰 아닌 룰을 들었을 때 전달 받았을 때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급차란 어디까지인데 도대체 몇 cc 이상인 거야? 아니 몇 마력 이상인 거야?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냥 통상적으로 고급차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문화라는 걸 아주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그냥 궁금해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질문을 했더니만 그냥 고급차, 비싼 차 이렇게 얘기만 돌려주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서로 같이 살고 같이 배려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살기 위한 그들의 어떤 문화가 그대로 현실에서 투영된 모습이라는 거죠. 똘레랑스가. 네. 바로 이 똘레랑스 때문에 이런 주차 문화만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부동산 문화도 생겼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잘 아시죠? 프랑스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인 샹들리제 거리예요. 우리나라 강남군가 저번에 청담거리인가도 가로수를 여기 샹들리제 거리의 특이점이 이 가로수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조경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한번 보면 멋스럽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장관이긴 하죠. 자, 그런데 이 가로수 조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샹들리제 거리가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아니면 프랑스의 이 구시가지가 이쪽 뒤에 이제 현대식 고층 빌딩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신시가지고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죠. 이 구시가지가 전체가 하나의 도시가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느낌 오십니까? 뭡니까? 바로 통일성이에요. 균형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테헤란로, 광화문, 그 다음에 종로 어딜 가도 어때요? 이 건물 생김새 다르고 이 건물 색깔 다르고 이 건물 높이 다르고 옆에 건물도 다르고 갑자기 옛날 건물 하나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이걸 멋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왓소리도 안 나와요. 처음 보자마자. 근데 여긴 딱 보면 왓소리가 싹 나와요. 왜? 건물 전체적인 통일감이 꽤 유사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룰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의 높이가 똑같아요. 건물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죠? 네,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모두가 합의를 본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이 도시가 이 조경이, 이 미경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자 파리의 경쟁력인데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딜 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 1등 어디예요? 파리잖아요. 그게 경쟁력인데 너 하나 한번 튀어보겠다고 여기서 튈 수 있겠죠. 샹젤리제 거리를 가보면요. 유일하게 통 글라스로 된 4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 건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는 잘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전체 통일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신의 사유재산권의 일정 부분을 철저히 제약하는 데 동의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 몇 층 이상, 원래 처음에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똑같이 짓지 맙시다. 누군가가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개보수하고 허르고 새로 짓고 싶어도 그 룰은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고 싶은데 이분들이야말로 이 옛날의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짓고 싶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한옥이 너무 구태연해 보여서 새로운 거 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이 보기에선 한옥이 더 특이한 거죠. 그럼 이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멋스럽다는 이 건물이 너무 올드해요. 우린 너무 익숙해. 나만 좀 톤글라스로 세계적인 현대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갖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도시건축심의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 외장재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그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룰을 어긴 게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그런데 그러게 법으로 정해니까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못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동의가 없었으면 못 만드는 거죠. 바로 그래서 톨레랑스, 나 혼자 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대하고 합을 맞추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내가 숙여주고 배려해 주는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관광지냐? 프랑스는 전체 국민이 한 6,500만 명 됩니다. 근데 연간 프랑스에 관광객으로 온 사람이 거의 9천만 명이에요. 전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프랑스의 관광객으로 오는 거죠. 물론 그건 에펠탑 같은 마천루도 있고요. 마천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 상징물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자체도 되게 특이하죠. 개선문 거길 중앙으로 놓고 전체가 방사형으로 도로가 쫙 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을 누군가가 우리 옛날 거 이제 구태연하니까 헐고 개보수하자,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했었으면 지금의 이 경쟁력은 안 나왔겠죠. 근데 양보하고 절제하고 균형감 아래 지켜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얻어진 그 놀라운 관광 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톨레랑스가 좋기만 한 거냐? 아닙니다. 요즘은 톨레랑스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의 미래를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잡아봤는데요. 2050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종교는 무슬림? 이렇게 써놨어요.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식민지로 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중동 지역에서도 물론 프랑스 식민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공용어가 불어인 국가들이 많고요. 그런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로 합법 또는 불법으로 이민을 옵니다. 또는 미입국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왜냐하면 불어를 내가 쓸 줄 아니까 저 잘 사는 국민소득 높은 프랑스 가서 하다못해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나 노동자로 일해도 여기 있는 것보단 돈 더 많이 버는데 이런 마음으로 프랑스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프랑스가 식민지로 장악하고 있었던 국가들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무슬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는 한 10% 가까이가 이슬람교도인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도 많고요. 또 프랑스인들 중에서 이슬람 또 종교도 또 굉장히 치밀하고 위대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에 감화해서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슬림이 오려고 했었는데, 자, 그럼 프랑스도 이게 어느 순간에 분명 사회 문제가 됐을 거예요. 야, 여기 요즘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외국인 근로제 때문에 우리가 사회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인식했었을 때 다른 유럽 국가와 프랑스가 보인 태도가 조금 달랐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관용, 톨레랑스. 그 관점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이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절제시켰어요.
실제 이렇게 불법 이민이 큰 사회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관용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내부 일자리도 없는데 이건 안 돼 라는 사회적인 문화가 좀 더 높이 올라왔었을 때, 그때는 조금 이민자들을 억지로 강제 출국시키거나 못 들어오게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에도 똘레랑스를 잊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이슬람 교도 부부가 프랑스에 오랫동안 이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뒤늦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을 강제 출국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출국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두 부부는 프랑스에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나이를 딱 봤더니 어라, 이거 뭐 조만간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네, 아니면 벌써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법 체류지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 때문에 공부는 제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그 불법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이민자들을 당분간 비자를 내주고 연장을 해줘요. 왜? 애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애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애와 함께 다 같이 바로 강제 출국을 시키는 게 통상적인데, 이런 게 많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외국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교수님, 전체 인구에서 10%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죠. 잘 보십시오. 룩셈부르크 전 국민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스위스, 스웨덴도 한 이제 80만 명도 안 되죠. 800만 명도 안 되죠. 네, 아까 프랑스 말씀드렸죠. 6,500만 명이에요. 네덜란드 다 소국이에요. 네, 인구 소국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 소국들은 당연히 원래 인구수가 적으니까 외국인이 조금만 유입돼도 그 숫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런 중동 국가나 북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이주민이 많은 게 아니라 동유럽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서 룩셈부르크로 넘어왔던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고, 그 다음에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을 좀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난 노년에서 스키 타면서 스위스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인근의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비중이 큰 거지, 저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비중은 프랑스보단 적어요. 물론 네덜란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인구수가 작고, 자, 그래서 거의 프랑스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똘레랑스로 인해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초창기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름대로 이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해 주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슬럼이 돼버렸죠. 예, 가장 뭐랄까요, 우범지대 아닌 우범지대가 된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지만 프랑스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적 자긍심이 높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결국 저들은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언어나 자신의 문화적 색깔을 버리고 우리 대프랑스 문화에 젖어들게 될 거야. 적어도 당대는 어른들은 아니더라도 그들 자식들은 우리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 의식을 완벽하게 일치하게 갖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최근에는 프랑스인 내부에서도 우리가 크게 오판했구나. 예, 우리 프랑스의 문화적인 어떤 이 긍지와 자부심을 너무 믿고, 저들 뭐 그렇게 생각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다른 문화권은 결국 우리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을 텐데, 그게 결국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05년도에 프랑스의 각 지역에 대규모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민 1세대가 아니라 이민 2세대까지로 넘어오면서, 그 이민 2세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시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이민자들의 자제분들이 워낙 사건 사고를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민자 자손들을 좀 뭐랄까요, 강경하게 대하는 그런 기질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 모 지역의 경찰이 모 이민자들에게, 야, 이민자 후예죠, 2세죠.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학생들로 기억하는데, 불신검문을 한 거예요. 신분증 보여주고 너희들 일로 와봐 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걸 추격하다가 그 도망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 두 청년이 결국 사망하게 됐는데, 근데 프랑스 당국에서는 그 경찰관을 뭐 징계하거나 크게
크게 뭔가 벌에 처하지도 않고 뭐 그 강경 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민자 세계에서 그동안 눌려져 왔던 거, 그게 이제 터진 거죠. 한 번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거의 전역에 방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차량 절도라든가 고급 상점들의 절도 이런 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 당시 결국 계엄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던 사르코지가 그 당시 장관이었는데 너무 또 말을 이민자들에 대해서 세게 했어요. 이 사람은 좀 역시 우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을 세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앙금은 남아 있었던 찰나에 사망자가 생기니까 이제 확 터져버린 거죠. 이게 아직도 프랑스인들에게는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판한 것 같지 않니? 프랑스 주류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걸. 지금은 테러라든가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외국계 인구가 10%에 다다라고 있는 프랑스에서 또 한 가지 고민은 자, 이거예요. 프랑스 원주민들, 원래 불어를 사용하고 백인에다가 원래 그쪽에서 100년, 200년, 300년 그 이상을 살고 대대손손 살아왔던 그분들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주해왔던 외국계의 집안은 아직까지 다산의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동 국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대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억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집에서 자신의 인생의 보람이나 행복감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의 뭐 방편 중에 몇 안 되는 건 자녀를 많이 갖는 거거든요. 애들을 키우는 재미, 뭐 힘들지만 재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중동 국가는 다산이 많아요. 바로 그런 문화권 속에서 넘어온 그 이주민들은 역시 자손들을 많이 낳는데, 프랑스에 원래 대대손손 사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는데 저희는 자식 없이 그냥 뭐 살다가 이제 노년 보내려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구성이. 무슬림계는 점점 늘고 프랑스 원주민은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엔간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추세대로 되면 2050년 정도 되면 프랑스에서 종교 관련해서 설문조사 했었을 때 무슬림, 이슬람이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한 국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때문에? 톨레랑스 때문에. 자, 그렇지만 프랑스 하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에서 세계 6대 경제권이거든요. 보시면 달러로 따지면 2.8조 달러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6번째고 유럽에서 2번째인데 첫 번째는 독일이고요. 도대체 그러면 세계 6위권에 해당되는 이 경제력, 이렇게 많은 경제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가 주변에서 프랑스 물건을 쓰는 걸 못 봤는데 뭐 미국 제품, 일본 제품, 중국 제품, 한국 제품 뭐 이런 거 봤지만 프랑스산 가전을 본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사본 것도 아니고 프랑스 무슨 금융회사를 내가 이용해 본 것도 아니고 뭐가 주력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프랑스도 물론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보다는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석유화, 자동차, 우주항공 이런 분야 등에서 글로벌 포춘 기업으로 31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숫자는 전 세계 4위, 유럽에서는 1등에 가까운 숫자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세계적인 기업 순위에서 29개가 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5위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7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6위예요. 한국은 우리로 따지면 여긴 대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7위입니다. 그러면 아니 프랑스에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전 못 들어봤는데, 독일 회사는 많이 들어봤지만 독일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많다고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독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인 아우디, 벤츠, 보쉬, 지멘스, 뭐 아디다스 이런 회사들 말고는 전부 뭐예요?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들이잖아요. 작은 사이즈로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못 만드는 물건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계 포춘지에서 가장 규모감이 있는 어떤
대기업, 우리로 따지면 재벌 같은 그런 회사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진 거고, 프랑스는 그게 아니라 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프랑스는 어쩌다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많은 겁니까? 바로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의 길을 걸었다고. 미국과 영국은 철저히 기업 활동은 개인이 하는 거야, 민간이 하는 거야, 정부는 가능하면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지향점이었고, 러시아는 어땠다? 전부 다 국유화 시켰죠.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도 뭔가 산업 거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다? 국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국영기업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국가의 펀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거나, 그런데 그 국영기업들을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페어한 의식 속에서만 운영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선 시장 원리를 최대한 적용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 큰 회사들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교육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교육하는 거는 저거만 있지 않겠어? 명품백? 그 분야도 많은데, 요거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프랑스에게 수출하고 있는 품목인데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프랑스라는 전 세계 6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저 큰 소비 시장에 서로 아시아 국가들이 저기다 물건 좀 팔아보자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프랑스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 대만. 대만은 대부분 일본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프랑스로 보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전이에요. 가전은 어떻게 된다?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인들도 이 가전이, 예전에 프랑스 가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가 가전 시장을 이렇게 아시아권에 뺏기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거 여러 용돈들을 다 아시아에 보내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가전을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계 설비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광학사진,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죠. 또 인도는 뭐 의류나 이런 것들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우리 옛날에 했던 신발류나 가구들 보내고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이것도 좀 한두 번 더 또 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프랑스 1편으로 프랑스는 우리가 많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많은 나라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전개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